그렇게 확정된 판결이 주어진 사례가 있으면 일단 구제수단 비슷한 류의 상황에서 떠올릴 게 재심이죠. 어떤 뭔가 간과되고 끝끝내 가서 판결이 확정까지 됐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451조의 1항의 재심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설정해 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확정은 됐는데 판결의 편취적인 상황과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는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과 관련돼서, 즉 2주간의 항소기간을 놓치면서 확정이 됐을 때의 상황이 있을 때는 2주간의 항소기간을 놓치고 또는 상고기간을 놓치고 하면서 확정됐을 때는 그거를 한번 타치해 볼 수 있는 사유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2주간의 어떤 상소기간을 놓친 것이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그런 사유가 있은 뒤에 2주 이내에 이제라도 추후 보완으로 추한 상고를 할 수 있다라는 173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2주간의 기간 설정을 놓치면서 확정됐다는 상황이 나오면 재심 사유도 물론 떠올려야겠지만 그 자체 2주간을 놓친 것에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게재된 건지,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라면 추후 보완으로서 이제라도 그 사유로부터 2주 이내에는 할 수 있는가, 이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정됐다라는 류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을 때 떠올릴 게 재심을 떠올리고, 2주간의 기간을 놓친 게 어떤 상황에서 놓쳤는지의 그런 상황 설정이라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까지도 체킹을 해야 돼요. 또 하나 확정된 것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확정된 어떤 판결을. 그건 애초에 판결 자체가 특이해서 그래요. 장래 이행의소에 있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확정됐지만, 원래 확정됐으면 기판력이 걸리는 거고 지금 재심 사유가 없고 뭐 항소기간 놓치는 그런 식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 판결의 기판력을 타치할 수 있는 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소라는 게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정기금 지급을 명한 류의 판결이 장래 이행소에 있어서 장래 이행 판결 모든 게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장래 이행에 있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보통 우리가 뭐예요?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의 월 30만 원을 지급하라. 뭐 이런 류의 타입이 현재 이행소와 장래 이행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예컨대 토지 인도하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만 청구해서 받으면 뭐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런 경우에 통상 어떤 식으로 청구가 들어가냐면, 지금 변론 종결시까지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도를 마칠 때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변론 종결 시부터 다음 달, 다다음 달 언젠가 인도를 마칠 때까지 부분이 장래 이행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 부분의 다툼의 내용에 비추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래 이행의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251조인가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면서 장래 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케이스죠. 그렇죠. 우리가 이행의소에 있어서 보통은 여기서 좀 이따 얘기하려는 소송물 내지는 청구, 소에 관한 소송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의 이익인데, 소의 이익에 관한 조문은 251조의 장래 이행의소에 있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 등과, 그 다음에 증서 진부 확인의소는 사실상의 경우는 확인의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증서 진부의 경우는 확인의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게 조문에 나오는 소의 이익에 관한 두 가지 예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조문을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장래 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있어서 그 장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의소에 의해서 뭔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현저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종종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차임 상당을 원래는 한 30만 원 정도로 청구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집가가 폭등하면서 뭔가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수준이 됐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뛰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7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종래 판례는 90년대 판례는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소 조문이 생기기 전에 차액 270만 원을 앞에 30만 원을 일부 청구로 보아서 나머지를 잔부 청구로 해서 수송물에 있어서 명시한 바는 없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른 처리처럼 해서 처음에 30만 원을 명시한 바는 실은 없지만 명시적인 청구로서 의제해서 나머지 270만 원에 대해서
잠부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으니까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가 95년도에 나와서 처리를 했는데 2002년도 민사선법에서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 독일과 일본에 있던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럼 기존 판례적인 처리와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는 아까 예에서 30만 원에 대해서 270만 원의 추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청구하는 데에서 문제 없다라고 한 이론 구성을 했고, 그 이론 구성의 정제는 일부 청구로서 명시한 바 없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의제해서 잠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처리해줬지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의 구조는 애초에 30만 원 걸 무시하고 300만 원짜리 판결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차이 이해하겠어요? 30 플러스 270짜리 판결을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추가 청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3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판결에 300만 원짜리 판결로 변경시키는 이런 틀이에요. 그래서 최근 판례 중에 하나 약 2.2배의 차임이 띈 것에 대해서는 정기금 판결의 변경에서의 인정을 안 했던 판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기금 판결의 변경에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변호사 시험은 약간 판례적인 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존의 학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시하면서 대처하는 게 요령상은 맞는 건데, 실제 사법시험에서 계속 출제를 하고 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해서 왜 기판력을 깨는지, 뭐 이런 것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소가 제기되고 우리가 현재냐 장래냐는 뭐 소 제기가 돼서 마무리되는 건데, 이제 이 판결에 반영되는 게 변론 종결시니까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현재 장래 이행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 보통의 경우는 다음 달 거, 다다음 달 거, 다다음 달 상황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 보통은 현재 이행의 소인데, 이런 장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문에서 251조 등에서 나왔듯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장래 부분은 사실 내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오늘 5월달 기준으로 7월이라고 하는데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아직 변제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달쯤에 갚을 수 있고 7월 그날 변제기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때 갚아서 못 갚았을 때 내가 비로소 이것을 갖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는 7월달 얘기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이행 부분에 대한 청구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죠. 즉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데 뭔가 지금 다툼의 내용에 비춰서 그때 가서도 이행하지 않을 게 너무나 지금 뭐 확실하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의 이익의 개념인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은 8월달 가서 하면 되는 거죠. 8월달 변제기라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계속 대비해야 된다면 다음 달 변론 종결시 이후로 다음 달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다음 달 상황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다음 달 오늘이 변론 종결시 입장에서 다음 달까지 얼마 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 내일 인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인도시까지란 추상적인 어떤 말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일 상황, 모레 상황, 다음 달 상황 우리가 원래는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이행을 하라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래 이행에서의 이익이 없는데, 그런 지금 토지 인도 및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 손해급을 지급하라라는 부분은 현재 인도 부분을 다투고 인도가 자기 점유가 정당한 점이면 차임 상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투니까, 다투는 결과에서 법원서 보니까 아니다, 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다음 달 것도 결국 네가 개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그렇게 청구하는 것에 비춰서 그냥 거기까지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주 그걸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단순 이행 청구만 들어왔는데 장래 이행 판결로 할 거냐? 의 문제가 처분권자에서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죠. 거꾸로 장래 이행 판결을 요청했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단순 이행 청구로 하는 게 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단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을 때 장래 이행 판결로 내려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순 이행 청구가 아니라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그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 사람 입장은 지금 변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송에서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의 변제기가 유예된 것을 스스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변제기가 5월이라고 하고 내가 아까 1억 원 5월이라고 우기면서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한 3개월을 연장해 준 게 뭔가 하여튼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단에 고지것대로 한다면
처분권주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이행에서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얘기하려니까 원래는 기각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왜? 8월달 변제기면 아까 말한 대로 아직 갚냐 말하냐 말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시켜야 돼요. 이건 소외이익의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반환 청구권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친 김에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싸웠고 뭐 빌리느냐 마느냐 빌린 금액이 얼마냐 포함해서 3개월 변제가 있다 없다 막 싸웠으니까 내친 김에 거기까지 판단이 드니까 내친 김에 8월달 기준으로 갚아라 라고 해주는 판결을 하는 게 처분권주의에 비춰서 어떨 거냐인데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소송 도중에 보다 보니까 변제기가 약 3개월 정도 유예해 준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내친 김에 3개월 뒤에 갚으라는 말을 지금 입장에서 지금 기준으로 해주는 게 처분권주의에 비춰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류의 상황이 이해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에 있어서 현재 이행에서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을 지금 아울러서 얘기하는데 변론 종결 시에 있어서 장래 이행 판결 내려진 것 중에 특이하게 정기금 판결은 다음 달, 다다음 달인데 사실은 미리 내다보고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지가 원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기다렸다가 청구했으면 시가가 뛰고 나서 아까 말한 10배 쪽으로 지금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그때 그냥 그것까지 다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면 원래는 기판력이 발생해서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얄짤 없어야 된다가 원래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막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예컨대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막 상세하게 안 쓰는데 어떤 이 서론적인 문제의식은 왜 이 한 번 판결이 내렸으면 우리가 기판력이 발생한다는데 그걸 뒤집는 어떤 행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는 왜 그런 상황 아니면 과거 95년대 전원합의체 판결적인 상황에 논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러는 바람에 조문도 그렇게 만들었고 했는데 그 출발점은 왜 자기가 장래 이행으로서 청구를 한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오케이 해준 것을 뒤집으려고 하느냐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된다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보통 일반 판결과 달리 변론 종결 시점을 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 자료를 내세워서 그 차임이 30만 원 정도로 이때 당시는 됐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보니까 100만 원, 300만 원으로 뛰었으니까 이게 더 받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서 장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니까 그게 60만 원 정도로 2배 정도 뛴 거는 어떻다? 배려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 스스로 그런 의험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2배 정도라면 한국적인 물가가 오히려 물가가 안정적인 어떤 데선 2배 정도면 굉장한 막 아주 개혁적인 뭐 어떤 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적인 상황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정도는 네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애초에 그러면 그러지 말았었어야죠. 애초에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미 결정된 30만 원 부분만 받고 그건 그때 가봐서 피고가 순수히 인도하지 않고 금액이 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뛰면 그것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거죠. 다시 소송을 그러니까 다시가 아니라 전 소송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3달 지나서 3달 부분 다시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죠. 그 3달 지난 상태에서는 한 차임이 한 100만 원 뛰었다면 100만 원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애초에 어떻게 자기가 청구해서 판결까지는 받아놨어요? 30만 원으로 자기가 확정해서 받아놓은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 됐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 원래 기판력 등의 국가의 공권력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요청해서 내려진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안 된다라는 그렇지만 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변경을 인정하려느냐. 장래 부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요소가 투입된 판결인데 그 불확정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류의 상황이 담긴 판결인데 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담겼기 때문에 함부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다만 일반 판결보다는 그 예상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니까 그 예상적인 요소가 전혀 뒤틀어졌을 때 배려해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생각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조문 놓고 그냥 그답 들어가서 잘 쓰는데 보통 시험 답변지 보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변호사 시험은 오히려 실무적으로 실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보는데 예컨대 사법시험은 그런 게 나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 문제의식,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막 공식적으로 탁 외워서 의, 요건, 효과, 그다음에 아주 또 공부 잘했어요. 문제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잘 쓰는데 정작 이런 상황에 대한 즉, 여러분이 이쪽에 와서 이제 앞으로 배워서 이제 법조인 했는데 그 당사자가 뭔가 요청하는 것 중에 뭔가 도움을 주는 논리를 개발하고 왜 그런 안타까움에 이 사람이 지금 휩싸였는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30만 원 정도로 받아냈는데 300만 원 돼가지고 열받고 배 아프고 막 피고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똑같은 땅 빌리려면 300만 원 정도 빌려야 되는데 지금 판결대로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0만 원만 물어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개길수록 270만 원이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치가 300만 원이라면, 차임이 300만 원이라면 그 땅을 빌려서 쓸 정도의 그 땅이든 그 옆에 그 비슷한 땅을 빌리려면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개기고 안 인도할수록 얼마만 물어주면 돼요, 자기는. 30만 원만 물어주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뒤집어서 보면 온 거는 270만 원이 억울한 거잖아요. 이걸 새로 놓으면 되는데. 근데 자기가 먼저 설쳐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받아놨어요? 30만 원만 받겠다고 해놓고 있는 이 심정을 여러분이 원고 측 심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데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의 요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문에 어떤 게 나요? 현저한 어떤 수액 X 금액 등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저가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문제를 30만 원대 50만 원 정도 냈을 때 걸려들 사람 많아요. 30만 원과 50만 원과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를 간과하고 30만 원, 50만 원 조금 이상하지만 예컨대 한 30만 원에 한 3배 정도로 설정해봐요. 90만 원 정도.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된다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니고 안 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고민 과정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에 한 90 정도로 설정하면. 그랬을 때 그 고민 과정 없이 그냥 가면은 그걸 충분히 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겠죠? 워낙 그냥 설정을 한 300만 원 8배, 9배, 10배 정도로 설정했으니까 되는 거지 한 3배 정도로 설정해놓으면 본인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변경을 인정해줘야 될 어떤 상황이냐 그냥 묵살해도 되는 거냐의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결국 이런 류의 사건의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민사법 공부하면 민사법도 재밌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사법이 제일 어렵고 따분하고 그런데 민사법도 계속 하면 재밌어요. 우리는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민사법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법조인으로 가는 거 말고 연구자로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연구자로 오는 것도 다 지금 그 험난한 어쪽 서초동에 갈 생각 하지 말고 연구자로 오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에요. 재밌는 이 연구에 있어서 재밌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 거.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나간 것은 기판력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확정 판결이 주어진 사례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재심이라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소기관의 도가가 본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의 그런 파트에서 확정됐을 때는 그걸 빨리 자기가 감지해야 되고 한편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등에 있어서 확정된 것은 변경의소라는 제도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컨트롤해가면서 자기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